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뭐 마지막 이론 정리다, 그죠? 이제 더 기회도 없는데 그 모의고사 쳤죠? 보니까 뭐 많이 틀렸다고 체킹되어 있는 걸 보니까 공부 안 하네요.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틀리면 이해를 해. 근데 많이 틀렸다고 체킹되어 있는 그 문제들을 보면 뭐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주 기본적 고용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고용신고. 업무개시인가요? 고용관계 종료는 10일 이내. 이런 거 틀리면 공부 안 한 거거든. 그죠? 그냥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신고하죠 이러면 업무개시 전까지는 기본인데. 그러니까 틀린 내용을 조금 보면 나중에 한번 보긴 하겠지만,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보톡스 잘 맞으면 좋아진다 그랬잖아. 그것도 틀렸어요. 거래계약서 필수기의 사항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이건 공부 안 한 거거든. 보토조 그러면 보수 토지 이용 계획 조세, 이건 거래계약서 필요기재 사항이 아니고 확인 설명 사항이죠. 그렇게 대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안 하는구나. 나중에 마지막 시간쯤에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죠. 지난주,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뭐 안면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 하셨던 거 요거 있잖아요. 프린트물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그거 없어도 돼요. 프린트물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그 실명제 명신탁은 한번 돌아보시면, 마이크 드릴까요? 명신탁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 일단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더라? 부동산에 관한 뭐다? 물건입니다. 그리고 명신탁 자격증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고, 그로 인한 그 물건 변동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무효에 대해서 제3자 있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이 제3자가 어떤 제3자다? 선악 불문하고, 그러니까 선이라든지 이렇게 특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명신탁에서 이제 명신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 신탁재산의 사실등기 같은 이런 경우들은 명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시면 종중이라든지 종중 배우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있잖아요, 그죠? 종교단체로의 명신탁은 허용한다, 금지하고 있다? 안 되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떤 경우에 허용되더라? 뭐 법령 회피라든가, 그죠? 조세 포탈이라든지, 요걸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신탁 규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제재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벌칙이 신탁자하고 수탁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사자라든지 방조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에 2억 원 이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에 1억 원 이하 벌금.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런 숫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징금 그럴 때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이죠. 100분의 30입니까? 범위 내입니까? 범위 내죠. 원래 이게 일정률의 부과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다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거. 과징금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그 종류별 효력을 물을 때 일단 우리가 등기 명의 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이 있습니다. 등기 명의 신탁은 다시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과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으로 나뉘죠. 일단은
이 명신탁의 종류에 대한 효력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일단 요 이자간 등기 명신탁의 경우에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3자간 등기 명신, 특히 요 계약명신탁에 보시면 계약명신탁에서 매도인이 있잖아요. 매도인이 명신탁 약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명신탁 약정이 있다라는 걸 알 때가 있었죠. 선이냐 악이냐 그럴 때 관계없이 횡령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요렇게만 적어도 그림이 보입니까? 선이라 그러니까 일단 모르고, 그죠? 매수자에게 이제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누구 명의로? 매수자 명의로, 그죠? 부동산 권리가 취득된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팔아도 그건 자기 거 판 거죠. 근데 악의가 돼버리면 등기 이전이라든가 매매라든가 계약 자체가 뭐가 돼?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원상회복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수탁자가 매도해도 이건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다? 예, 횡령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횡령죄의 개념이 뭐냐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 지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요. 요거는 하나는 직거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뭐다? 이건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원상회복시켜야 되니까 관계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명신탁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이 누구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이자간이죠. 갑을 사이에 명신탁 약정에 의해서 계약이 그리고 이전되더라 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그러면 신탁자의 소유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요거 이자간 말고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맞죠? 두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딱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대상 건물이 주거용 건물 돼 있죠.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것들은 문제를 푸시거나 하면서 살을 붙이면 돼요. 기본적인 건 뼈대 탁 무슨 어느 파트 얘기하면 전체적인 윤곽 있죠. 내 머릿속에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돼 있어 하는 거. 그러니까 주임법이다 할 때 봐요. 주거용은 이건 실제입니까? 공부입니까? 실제 용도죠. 네, 실제 주거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어떤 건물이죠? 그냥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건물이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거용이다 이게 할 때 건물은 허가,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옥탑방 있죠? 관계없이 다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TV 보면 이제 저희 청춘하고 얘기하다가 TV에 보면 가끔 옥탑방이 굉장히 좀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 옥상에 확 올라가지고 전망도 보이고.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거예요. 저 옥탑방이 어때? 여기를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집이 그 정도 이상은 더 나쁠 게 더 있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주거용금 다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자연인이죠.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돼요? 외국인도 들어가요. 그러면 법인의 경우는 돼 안 돼?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되는 예외가 3개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이거? 그죠? 네. 그죠? 내 지방 중기 그랬는데 발끝이 안 보이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3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주임법에는 최단 기간에 제한을 두죠. 몇 년? 2년이고, 그 다음에 정감 청구권이 인정되죠. 정감 청구권이 인정될 때, 자, 20분의 1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정감을 청구할 수 있고 제한을 받는 건 감액 증액이죠. 감액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니까 유리한 계약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연 얼마? 10% 1할이잖아, 그죠? 10% 또는 하는 기준금리 있죠. 하는 기준금리에다가 3.5% 연 3.5%를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이거 더한 비율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죠. 표준계약서가 나오는데 이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한다고?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 의무가 있다.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까지. 여기까지 내용 다 들어있죠, 머릿속에. 그죠? 그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뭐가 있냐면 대항력이 있고, 이건 사실 어렵진 않은데 자꾸 이게 헷갈리나 봐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딱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4개는 기억나야 됩니다. 4가지가. 첫 번째가 대항력 그러면 대항요건을 기억나야 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인도죠.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주택인도와 뭐 하면 전입신고가 되면, 전입신고라고 할 때 이건 수리된 때, 제출한 때. 그죠? 예. 뭔가 팍 말을 하고 싶죠? 좀 참아봐. 예. 1초만 참아다 다시 해봐요. 예. 그러면, 예. 전입신고 수리된 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문이 가끔 나오는 게 이제 다세대하고 다가구의 차이를 물어요. 다가구는 어디까지? 지분까지.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그죠? 나와야 돼요. 전입신고. 그리고 이 종류를 4개, 넉 줄자 기억나야 됩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예, 다음날 0시입니다. 다음날 0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대항요건이 이꼴 대항력이죠. 이건 아시죠? 일반적인 대항력권은 대항력이니까요. 즉 그 집에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살면 되잖아요. 기간까지 살면 되고. 그게 대항력인데 문제는 요거죠. 경매시. 즉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 그냥 살면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경매 처분됐을 때 임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죠. 문제가. 지금 요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임차 보증금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경매시가 되면 선순위 담보권이 있죠. 선순위 담보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즉 어떤 거냐면 이게 이런 경우를 우리가 후순위 임차인 그러죠. 최선순위의 임차인을 갖다가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 혹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래요. 이거는 주당권이 있고 만일에 임차권이 있으면 이거 뭐야? 후순위 임차인,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아셨죠?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춘다라고 하는 건 그 시점만이 아니고 경매 개시 최소한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게 결정이 돼요. 결정된 사실을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갑구에다가 기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된 사실을 등기하게 되면 그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오늘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도 있었죠. 쳤어요? 안 쳤지? 쳐야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그리고 지금 경매가 진행 경매 개시 결정 여부가 송달되잖아요. 그죠? 채무자에게. 그럴 때 뭐가 발생한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때부터.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단 말은 외부에 이 집이 날아간다라는 걸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알고 들어온 사람은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최소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언제? 배당 요구 종기. 이건 1000매각길 이전인데 배당 요구 종기 시 아셨죠? 종기 시까지는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대항력 딱 그러면 이 4개는 기억나야 돼요. 첫 번째 요건, 효력 발생 시기, 경매 처분 시, 그리고 요건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춰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 시, 배당 요구가 아니고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네, 그죠? 그때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고, 그럼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 보증금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대항력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임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집이 있잖아요.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집 못 빼준다는 거지. 그러면 경매 처분되든 매매가 되든 그 인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매수자. 매수자는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보증금 안 주면 집을 못 받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임차인은 돈 뗄 일이 없지. 왜? 그 집에 돈 안 주면 살아보면 되지, 영원히. 그럼 내 집이지 뭐 별거 있나? 맞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전부를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대항력은. 임차인에게 제일 센 게 뭐야?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우선 면제권이에요. 근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대항력이라는 걸 자꾸 오해를 해. 우선 변제를 받아요. 우선 변제권은 자 대항요건을 갖추고 뭐 받으면 돼요? 동사무소에서 그다음에 법원등기소에서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요. 제가 확정일자를 지금 어디서 받나 그랬죠? 세 군데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원래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관할이 없어요. 이거는 뭐만 있으면 돼?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돼. 그 집에 살아야 돼? 안 살아도 돼. 계약서만 있으면 돼. 부부싸움을 해서 만들어진 각서도 뭐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디? 법원 등기소 가면 돼요. 찍어줘요.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는 같이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그죠? 각서 100개 써봐라. 그죠? 문제는 이제 깨질 때는 효력이 발생하죠. 그게. 약속이니까. 어쨌든 확정일자를 딱 갖추면 이거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은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할 수 있을까? 없어요. 채권인데. 그래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잖아. 소송을. 임차 보증금 못 받으면 소송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도 자꾸 오해하는데 임차권 등기는 돈 안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갈 수 있다는 거지. 이사 가면 다 사라지거든요. 이게 다 권리가. 근데 이사 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효과. 이해하겠죠? 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대항요건 확정일자 같으면 뭐다? 물권적, 그러니까 어차피 물권적 효력을 인정해요. 물권의 순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보다? 채권보다는 앞서요. 원래 채권자 평등 원칙이잖아. 그죠? 채권은 순위가 없어요. 일자리 적혀에 있어 다 똑같은 거야. 동순위니까. 그죠? 근데 뭐다고? 물권 순위를 부여하니까 채권보다 앞서겠죠? 그럼 물권보다는 순위를 따져보죠. 순위를 따지죠? 같은 물건이니까. 그래서 후순위 권리보다는 앞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이란 말은 후순위 권리이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는 거죠. 대항력 우선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대항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해하겠죠? 우선 변제권은 순위에 따른 변제니까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없죠? 빠르면 받겠지만 늦으면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이건 언제? 다음날 0시. 요건요. 당일 적시. 당일 적시.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늦게 효력이 발생하는 걸 기준으로 해요. 늦게. 그러면 둘 중에서 또 만일 같은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늦죠? 그래서 1일 1일이다. 효력 언제 발생한다? 2일 날 언제? 0시에. 그럼 이게 2일이면 언제 발생할까요? 2일 날 0시. 그럼 얘는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라고 공문 보고 밤 0시에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음날 0시, 2일날 0시에 요거는 그래 2일 언제? 9시. 공문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때가 언제죠? 2일날 9시. 아셨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을 진짜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집에 안 살아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일이고 이게 2일이에요. 우선 변제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3일날 0시. 이건 1일 발생했지만 요건 2일날 3일날 0시 돼야 발생하니까 두 개의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때죠. 그러니까 제일 전형적인 게 이거예요.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면 등기됐다면 임차인과 저당권자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일이고 2일이고 2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어찌 될까? 임차인하고 저당권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언제? 2일날 9시. 그죠? 요거는요? 예. 네, 그건 동순이지. 이해하죠? 이건 2일날 0시지만 이게 2일날 9시잖아요. 늦게 발생하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고. 그죠? 이건 또 2일날. 그러니까 동순이. 동순이란 말은 안분배당입니다. 채권액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선변제 효력 발생 요걸 물을 때 이 지문이 전형적인 거예요. 같은 순위.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이거 뭐냐? 순위를 무시하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위 관계없이 제일 먼저 주겠다라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 갖추죠. 그리고 뭐 받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되면 하셨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되면 그 말인데 순위를 무시한다. 소액 임차 보증금은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이 2018년이죠. 2018년 9월 18일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서울이 1억 1천만 원에 얼마? 3,7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들이 이만큼 있잖아요. 있으면 그 중에서 법으로 정한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소액 임차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그것도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정작 보호하고자 하는 거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순위를 무시하는 거죠. 최소한 이만큼은 최소한 보장해 주겠다. 다 안 날리게 순위 관계없이. 그러니까 순위를 무시하니까요. 그럼 무시하니까 순위를 최소한이래 최소한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 전부를 보장하는 제도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뭐라고?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아셨죠? 대항력. 요것만큼은 안 날리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이다 아니다의 기준이 뭐냐면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형적입니다. 자, 1번이 건조당이고 건조당 설정 시기가 2018년도 9월 17일이고 서울이에요. 채권 금액이 얼마냐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2019년 5월 오늘 7일이죠. 7일입니다. 그리고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있는 이 임차인이 이 해당 주택이 경매 처분됐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 대항력이 있다 없다. 칠판을 그죠? 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잊어먹었어. 대항력 있어 없어요? 칠판에 좀 잘 봐요. 칠판에 그러니까 진짜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야. 대항력이 어디 있어 이게 대항력이? 여기 있네 이게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일반적 경우는 이거 따지도 안 해요. 뭐 살면 되지 뭐 돈 줄 때까지. 언제 문제가 된다고? 집이 날아갈 때. 그때 돈 받을 수 있냐는 거지. 여기 있잖아요. 경매 시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게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죠? 확 이게 없어요. 확 그만. 그죠? 없잖아요. 대마 있잖아. 없어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요? 최우선 변제권도 그러니까 그 칠판에 그러니까 좀 잘 봐요. 칠판을 막 적어도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선순위 담보권에 설정일 기준되어 있죠? 네, 설정일이. 이 설정일이 언제야? 2018년 9월 17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1천만 원에 3,7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라는 규정은 언제 바뀐 거야? 네, 9월 18일이에요. 그러면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이 기준, 9월 17일 당시의 기준으로 따라가요. 물론 만일에 이게 2016년도 3월 30일이었으면 훨씬 더 줄어요. 9,500으로. 또 줄어요. 계속 줄어. 그러니까 최선순위에 있는 저당권 설정 시기로 가요. 시기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 의하면 1억 1천만 원이 해당되잖아. 그죠? 해당되지만 2018년 9월 17일 당시에는 서울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1억.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의미를 이해하겠죠? 내가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이 질문을 묻기도 하지만 시험에는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렸죠? 또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니지 뭐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기준이지 설정일. 이해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이렇게 해서 일단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내용을 알라지 말고 최소한 이 정도 윤곽이 있잖아요. 이게 윤곽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 대학력 인정되는 판례들 아닌들 뭐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냐 말았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학력은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권은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아셨죠? 이 내용만 확실하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상인법은 저기에 주구용이었죠. 요거는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건물이에요.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건물 약간 저 건물은 미등기 무효가 다 됐잖아요. 그죠? 등기된 건물이라야 돼요. 그리고 영리 목적이라야 돼요. 이해하겠죠?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 그러니까 동창회, 정치인의 사무실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는 자연인이었죠? 법인도 대상이 돼요. 여기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상인법은 임차 보증 금액에 제한을 받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러니까 만일에 서울에 보증금 1억 원에 아셨죠? 보증금 1억에 월세 1,500을 주고 살아요. 타워팰리스에서 복층으로 쓰고 살아요. 이 사람은 소액 임차네요? 아니에요? 소액 임차네요. 보증금 1억 걸고 월세 1,500을 주고 살아도 그죠? 예, 그 사람은 소액 임차네요. 왜? 금액만 따지고 순수 보증금만 따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차임이죠. 보증금을 다 회수하기가 불안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낮춰버리죠.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내면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월세 1,500을 그러면 그죠? 아니 월 1,000 벌으면 보통 좀 많이 번다 생각하잖아. 그죠? 그렇게 있어도 영세임차인이에요. 영세임차인. 소액임차인. 아셨죠? 예. 그러니까 임차 보증 금액이 제한인데 자 서울만 알면 되죠. 90, 69, 54, 37 이렇게요.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금액. 예, 이거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요건 순수 보증금이지만 이건 뭐예요?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환산 보증금. 그래서 제가 90, 69, 54, 37이니까 어느 뭐 그런 거야. 제가 90은 아시겠죠? 서울은 뭐 90이 기본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딱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말씀하세요? 69, 54 이런 거야. 맞죠, 그죠? 예, 69, 54 이러면 여기까지 해결돼요. 예. 부산은 어디 가죠?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69, 54 아셨죠? 90하고 69, 54. 자, 그 다음에 이 금액 중요한 것도 중에 하나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상인법은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안 하는데 적용되는 게 5개 있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대항력이. 그리고 권리금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차임연체 해지 규정이 적용돼. 차임연체 해지 규정. 그리고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표준 계약서, 그죠? 표준 계약서 사용 권장까지. 요 5가지 규정은 임차 보증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권리금 그러니까 기억하실게.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종료 몇 월부터? 6월 전부터 그죠? 예, 종료 시까지입니다. 바뀌었죠? 예, 그래서 3월에서 6월로 바뀌었으니까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대상은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원래 개정 전에는 전통시장도 보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전통시장은 보호 대상이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셨죠? 2개 이렇게 딱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임 연체 해지할 때 3기입니까? 3기에 달하는 차임액입니까? 그죠? 3기에 달하는 차임액이지 3기가 연체된다는 게 아니죠. 기억해야 되고 그 표현들.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그럴 때 몇 년이죠? 10년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지만 차임 증액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증금이 지금 부산인데 그래서 7억 원에다 그죠? 보증금 3억에 월세 400을 주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상인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지만 10년은 보장한다. 아셨죠? 10년은. 근데 10년을 보장하더라도 증액에 제한을 받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2배, 3배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조문에 뭐라 되냐면 주변 상가 있죠? 주변 상가의 차임 등을 고려하여라 돼 있어요.
옆집에는 300 받는데 나한테는 600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해하겠죠? 그거는 어디 가야 돼?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죠.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있었거든. 없었고요. 요거는 새로 생겼어요. 그죠? 똑같이 만들었어요. 어디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돼 있어요. 시도는 둘 수 있고.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어디 있냐? 그 노래 있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수원, 강주까지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아셨죠? 수원, 강주 그 지부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임차 보증금 제한해가지고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를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있죠?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3기, 부정, 보상, 전대, 파손, 멸실, 점회복, 현저한 의무 위반까지 나오는데 보통은 이 세 개가 잘 나와요. 몇 개라고? 3기. 보상 그럴 때 뭐가 붙어가죠? 합의. 합의 하에라는 말이 결합돼야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면 틀려요. 아셨죠? 합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파손이라 할 때 고의과실, 중과실, 고의, 중과실 뭐 이런 표현을 주의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들 해가지고 언급되는 거. 그 다음에 비교해 보시면, 자, 상임법은 최단기간 제한이 있죠. 몇 년? 1년입니다. 그리고 역시 5%를 초과 못하게 돼 있죠. 정의는 연 10%, 여기는 연 12% 또는 하는 기준금리 있죠. 하는 기준금리에 얼마? 기준금리에다가 4.5배수를 만다? 곱한 거. 저건 더한 거. 해서 비교하시면서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매로 가봐요. 자, 경매했다 그러면 일단은 경우가 한 10개 나와요. 자, 일단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 이거 구분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강제경매했다 그러면 기억나신 게 뭐 있어요? 세 가지 기억나야 됩니다. 일단은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경매가 뭘까요? 임차보증금 관련 경매가 강제경매입니다. 그럼 임차보증금 말한 청구소송해 가지고 뭐가 나올까요? 사안이행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집행권원 그럽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판결문 요거 집행권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매를 뭐라 그런다? 강제경매 그러죠. 그러면 임의경매는 은행에다가 건저당이 있죠. 건저당을 설정한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건저당이라는 담보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그럴 때 건저당 설정 시에는 담보물을 제공했겠죠. 담보물을 제공했을 거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담보물에 대한 경매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재산에 대해서 물적 책임을 묻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 처분될 거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물적 책임, 인적 책임, 특정 재산, 일반 재산, 예견된 경매, 비예견된 경매 이렇게 다 비교하시면 돼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그래서 임의경매를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풀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매를 진행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용어들 나오잖아요. 일단은 경매 입찰할 때 최소한 이 해당 부동산이 있잖아요. 처분되었을 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에는 팔려야지라고 정한, 즉 감정가라든가 현황조사 등을 고려해서 나온 게 뭐냐면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부담을 줄일 때 보통 이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입찰한 사람이 결정되면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매각 가격 혹은 매각 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이 두 개가 있거든요. 매수 신청할 때 내는 돈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고, 그 다음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내는 이거 항고 보증금까지 종류 몇 개 있다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경매 입찰하는 문턱이거든요. 문턱은 낮을수록 좋죠. 그래 많이 입찰할 거고, 많이 입찰하면 경쟁이 올라갈 거고, 경쟁이 올라가면 매각가가 올라간다. 매각가가 올라가면 채무자, 채권자 다 좋죠. 채무자는 그죠? 변제하고도 남는 게 있을 거고,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뭐에 10%?
최저 매각가 10%. 전형적으로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모의고사도 보니까 그게 답이었는데 또 틀렸다요. 매수 신청 보증 금액, 매수 신청 금액의 10%가 아니죠. 그죠?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 10%, 항고 보증금, 항고하게 되면 경매 절차가 지연되니까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죠. 따라서 뭐의 10%? 매각가의 10%입니다.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다음에 자 재매각이 있고 재매각이 있고 세매각이 있습니다. 세매각이 나오는데 매각 절차에서 대금을 그죠? 대금. 매각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게 뭐더라? 재매각이고 그 외에는 다 뭐다? 세매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그리고 경매 절차를 얘기할 때 항상 매각기일과 그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이 나옵니다. 경매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매각 결정기일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보통 딱 하나 있습니다. 농지증. 즉 공적 정명을 갖다가 공적 정명을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그럴 때 대표적인 게 요거 농지증을 매각 결정기일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자 경매에 입찰할까 말까를 따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권리 분석이죠. 권리 분석이 딱 나오면 말소 기준 등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 여부, 즉 말소인지 인수인지 말소 기준 등기가 나오는데 기준 등기는 5개를 말씀. 저담합 정경 기억하시죠? 저당권 그러면 건저당권, 그다음에 담보가등기, 압류 그러면요 가압류 이렇게요. 저담합 그다음에 경매신청 전세권 그다음에 또 경매 저 개시결정 등기 요거 해서 저담합 정경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뭐다 앞에 있으면요 인수 선순위 그러죠. 앞에 있다 선순위 혹은 인수 그랬는데 인수가 뭐냐 그러면 내가 써내는 금액 있죠. 써내는 금액이 결국 나중에 뭐다 최고가가 되면 매각가죠. 그러면 매각 가격에다가 낙찰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매각 가격에 즉 낙찰받은 거에다가 다시 추가로 금전적인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제한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금전적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권리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가 뭐예요? 인수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인수되는 경우다라는 말은 경매 입찰자, 즉 신청한 매수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야? 높은 거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이렇게 해요. 이것보다 뒤에 있으니까 뭐다? 후순위 이렇게 후순위 그리고 이걸 소멸하는 권리다. 혹은 대항할 수 없다 그러죠.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그냥 매각 대금 내가 써내는 금액 있잖아요, 그죠? 이거 써내고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경락 받아가지고 낙찰 받았으면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담합 정경 있죠. 이 여기 저담합 할 때 여기 5개 앞에 있는 거. 요게 대표적인 뭐다 순위관계 없이 사라지는 항상 소멸하는 거야, 아셨죠? 근데 문제는 이거 반대가 있어요. 순위관계 없이 항상 인수하는 거. 유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정지상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물권 중에 땅이 나왔는데 보니까 제시외 건물 있음 이랬어요. 제시외 건물 있음, 그다음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경매 그 공고할 때 이 경고를 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그때 법정지상권 인정될 때 요건이 뭐겠어요? 요건이 세 가지예요. 지붕, 기둥, 주벽이에요. 예, 그게 건물이죠. 그러니까 지붕, 기둥, 주벽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뭐라고? 이건 건물이 돼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건물이니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혹은 임야를 매수했는데 분묘 있죠? 분묘군이 있어요. 그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면 권리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순위관계 없이 그러니까 요 경우는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거고 유치권이 인정돼 버리면 그 유치 설정 금액이 있죠, 채권 금액 그걸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입찰할 때는 뭐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금액이 다운됐을 때 뭐죠? 입찰하든지 아셨죠? 예. 아니면 감수하든지. 그래서 권리 분석입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딱 나오면 요거 하고 요 용어하고 그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 그다음에 경매 절차는 항상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그러면 매각 기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매각 기일 해가지고 자 며칠 14일 전에
공고, 매각기일이라든지 매각 결정기일을 공고로 합니다. 언제? 14일 전에요. 그러니까 공고하고 매각기일은 15일 될 수 있고 16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13일은 되면 안 돼. 여기있죠? 그러니까 공고하고 요 매각 사이에는 최소한 14일 이상의 기간적인 여유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매각기일은 시험에 지문에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OX. X예요. 얘네를 뒤집어서 한번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4일 이상의 기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각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 그 물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게 법원에 가면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이만한 두꺼운 장소에 있어요. 그게 비치되어 있어요. 그걸 언제부터 열람이 되냐 그러면 매각기일 며칠? 7일 전부터 열람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 딱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매각기일은 첫 번째 매각 방식. 매각 방식이 몇 개 있더라? 3개 있죠. 그죠? 그날 입찰해서 기일은 한자로 그죠? 기일인데 이걸 읽을 때는 그 날로 읽으면 돼. 그날로. 그날 입찰해가지고 그날 낙찰받는 게 뭐다? 기일. 우편 접수등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접수에 의한 기간 입찰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높은 금액 부른 사람 있죠? 바로 낙찰시키는 호가경매 요거.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금이 뭔지 기억해야 돼요. 매수 신청 보증금. 뭐에 10%? 최저 매각가의 10%예요. 그리고 매각기일은 최저 매각가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에서 최고가, 제일 높은 금액 있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경매를 딱 진행해 보니까 최저 매각가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건 뭐란다, 우리. 유찰되었다 그럽니다. 유찰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날짜를 정해서 매각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유찰로 인한 이 세 매각 경우에 왜 유찰됐을까요? 딴 거 없으면 비쌌어요. 그러니까 유찰로 인한 세 매각은 금액이 그죠? 20에서 30%의 저감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면 팔릴 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자를 결정하는 건데 그러면 차순위자는 얼마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야 되느냐 보세요. 시험 나왔던 거니까. 자, 시험에 봐요. 최저 매각가가 2억이었고 매각 가격이 4억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얼마 이상으로 매수 신청을 한 자일까요? 일단은 최저 매각가가 얼마라고? 2억이요.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얼마일까요? 2천만 원 썼겠죠? 그러니까 매수 신청한 사람들은 입찰 봉투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입찰 금액을 넣고 딱 봉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은 다 얼마일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2천만 원이에요. 그죠? 더 많을 수 없어요. 왜? 최저 매각가의 10%니까. 그죠? 그러면 차순위자는 그죠? 얼마 이상으로 입찰해야 될까? 매각가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근데 매각가가 4억이에요. 그러면 얼마 이상 써야 돼? 3억 8천원을 써야 돼요. 그죠?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금액이 보니까 3억 7,500개 있는 거야. 차순위자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금 아까 제가 재매각의 경우를 대금 미납의 경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최고가 매수자가 대금을 미납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납부하라겠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자에게 납부하라겠죠. 근데 차순위자가 납부 안 해요. 대금 미납이죠. 또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도 재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최고가 매수자가 대금을 미납했을 때, 차순위자가 미납했을 때, 차순위자가 없을 때, 그때 재매각 절차를 받게 되고요. 재매각의 경우에는 한번 팔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도 또 팔릴 거야. 아셨죠? 종전 매각 조건 그대로 나가요. 대신에 재매각의 경우에는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을 올려요. 10%가 아니고 이제 20% 올려요. 좀 더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이 사게끔. 이해하겠죠? 그래서 최저 매각가, 매각가. 이해하겠죠? 자, 그리고 매각 기일로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이제 최고가 매수자로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
매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게 매각 결정기일입니다. 매각 결정기일 딱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뭐라고? 농지증. 공적 증명을 언제 제출하더라? 공적 증명을 매각 결정기일에 제출하는. 그러니까 농지증을 보고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정했고, 자 결정이나 명령이나 불복이 뭐죠? 항고입니다. 항고인데 수시항고가 있고 적시항고가 있는데 불변기일인 7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항고를 우리가 적시항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항고가 되면 이제 역시 돈 내야 되죠. 뭐 항고 보증금을 내야 돼요. 항고 보증금. 항고 보증금은 뭐의 10%라고? 예, 매각가 항고 보증금에 공탁을 하게 되는데 이건 부담을 주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항고 보증 공탁했고 이유 없다가 뭐죠? 기각입니다. 기각되면 매각 여부가 이제 확정되겠죠. 매각 여부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딱 그때 이제 대금을 뭐 합니까? 대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대금 납부 딱 나오면 대금 납부 기한제입니까? 기일제입니까? 그죠? 대금 납부 기한입니다. 대금 납부 기한제입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 기한제와 기일제 차이인데 오늘이 7일이잖아. 그죠? 그럼 대금 납부 기한이 5월 7일이면 언제까지 납부하면 돼? 5월 7일까지만 납부하면 돼요. 근데 대금 납부 기일은요. 5월 7일에 납부해야 돼요. 되게 차이 알겠죠? 대금 납부의 효력이 뭡니까?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소유권 취득이 빠르겠어요? 기한제가 빨라요. 그래서 기일제에서 기한제로 바뀐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 권리 변동이 대금 완납 시에 이루어지니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경매치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밟아서 왔잖아. 그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최고가 매수가 정해졌고 대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딱 정해졌는데 그 대금 완납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고 경매치하돼 버리면 이거 낭비잖아. 낭비. 뭔 말 알겠죠? 그래서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로 바뀌었다고? 기한제로 바뀐 거야. 그럼 돈 납부했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배당을 해야 됩니다. 배당도 그죠? 그러니까 요거 경매 용어, 그다음 권리 분석에서 경매 절차와 관련된 일반 용어, 그다음에 이제 배당이에요. 배당은 자동 배당이 있고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등기부상에 권리자들 있죠. 등기부상 딱 떼면 오는 거.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뭐 하는 거야? 돈 받을 사람들이죠. 그죠?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이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이미 딱 그걸 갖추고 있으니까 그건 자동 배당이에요. 그런데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 경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야. 그거만 알면 돼.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야.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이 요건을 갖췄잖아. 그죠? 이 요건을 갖춘 걸 제3자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채권 신고를 해요. 돈 달라고 배당을 요구해야 돼. 왜냐? 다른 사람 모르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더라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배당 순서는 0순위, 1순위, 2순위까지 위에 3개. 그리고 밑에 그죠? 뭐 8도 채우고 하여튼 뭐 끝에 이렇게 2개. 위에 3개, 밑에 2개만 나누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끄기도 좋고 이거는 뭐 알아도 그죠? 순서를 나야 하는 거니까 봐야 되니까. 0순위가 뭡니까?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1순위는 최로 시작되는 거. 최로 시작되는 3개 보세요. 최우선 면제권, 최종 3년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냥 퇴직금이 아니고 아셨죠? 임금이 아닙니다. 일반 임금이.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산재, 재해보상금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당해세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일반 채권입니다. 만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순서가 어디로 갈까요? 요겁니다. 일반 채권. 있죠? 우선권 없습니다. 일반 채권. 그러니까 전액 배당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남아있는 금액으로 대항력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대항력은 그 얼마가 남았다 하시죠? 남은 금액만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요구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7순위가 뭐냐면 옆에 위에 연금이라든지 의보 같은 거. 그죠? 여기. 나머지는 여기 사이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경매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아셨죠? 어느 파트에 포인트를 두는지. 경매 관련해가지고 이 용어 10개 있죠? 그리고 권리 분석의 말소 기준 등기. 그 다음에 경매 절차와 관련된 매각 결정 기일부터 해가지고 용어들. 그
그 다음에 배당 순서 여기까지 하면 돼요. 더 들어가서 아니면 들어가야 맞출 수 있으면 틀려요. 그냥 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딱 나오면 매수 신청 대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게 3개 있어요.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요. 예, 요거. 그 다음에 이후 취정문이라는 거 있었죠. 신고사항. 예, 이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조치. 취소는 뭐다? 제거하고 정지는 뭐한다? 표시해야 된다. 요거 3개는 다 기계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우차 입부하는 거.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를 기억해야 돼요. 우차 입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전했을 때, 휴업했을 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분사무소 설치는 신고사항이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법원 명칭 등을 제거를 해야 되고 정지를 받으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요건데 일단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사법의 내용과 매수신청 대리의 내용 비교하는 겁니다. 공유사법상의 등록은 누구? 등록관청이 하고 여기는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지법원장에게. 그리고 공유사법상이 일단 뭐다? 개공 1하야 뭐가 되죠? 매수신청 대리가 됩니다. 여기서 개공은 누구를 말할까요? 공인회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한테 있죠? 국장에게 있고 국장이 들어갈 자리에는 여기 뭘 집어넣어라? 법원행정처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사법상의 등록 요건하고 매수신청의 등록 요건을 딱 보면 여기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매수신청의 경우는 경매 있죠? 경매. 예, 경매 실무 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공유사법상 그럴 때 여기 등록을 하고 만한다. 등록 후 만한다. 보정이죠. 등록 후 보정이 이거는 보정을 설정하고 난 후에 만한다.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요. 순서이. 그리고 등록의 처리는 며칠? 7일이고요. 여기는요. 14일입니다. 그 다음 공유사법상의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몇 년? 3년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이죠. 여기는요. 5년. 그 다음에 공인기사법상에는 영수증이 없죠. 여기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 보수와 실비를 받죠. 실비를 받는데 이거 언제 설명할까? 위임계약 시에 위임계약 전입니다. 돈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보수는 상담 권리분수 기본 얼마? 50만 원이고요. 실비는요. 30만 원입니다. 근데 최고가 매수자로 확정이 되면 감정가의 몇 퍼센트? 1% 그죠? 1% 또는 뭐다? 최저 매각가의 1.5% 중에서 뭐다? 합의 결정입니다. 요거 숫자 미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다 그럴 때 대리권 증명문서는 각 대리 행위마다 제출하죠. 각 대리 행위마다 제출하고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겸할 때는 법원에 어떻게 한다? 직접 출석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이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제재다 그럴 때는 등록 취소하고 뭐하고 업무 정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절대적, 상대적 업무 정지로 나뉩니다. 차이점이죠. 공인회사법상에는 상대적 업무 정지밖에 없는데 이거는 절대적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공인회사법에서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여기는요. 1월 이상 2년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의 경우는 뭐 한다고? 제거를 해죠. 제거해야 되고 업무 정지는 출입문에 뭐 한다? 표시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최소한 지금 보고 계신 요게 윤곽이에요. 그래서 요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하여튼 쭉 흘러갔는데 문제는 뭐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